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연구 혁신, 재현성 위기 해결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연구는 사회 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의 재현성 부족이 신뢰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는 연구 무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론과 개방과학 접근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세션의 좌장으로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영상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존 이안디니디스 교수님의 영상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시대의 재현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과제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AI로 인해서 계산의 복잡성도 전반적인 복잡성도 증가하고 특히 대형 언어 모델 LLM은 배경저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엄격한 재현성이라는 개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AI는 과학적 발견 및 평가 혹은 부정 행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AI는 블랙박스라고 생각되곤 합니다. 계산 복잡성과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블랙박스에 숨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AI 도구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 방법의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초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다양한 연구에서 달성할 수 있고 다양한 학술지에서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재현성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여전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과학 논문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익숙한 것보다 더 큰 범위로 과학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탠포드가 전 세계에서 다른 대학보다 가장 높은 정보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여전히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애플사의 용량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AI 연구는 출판된 과학 논문 밖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오픈소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연구도 고전적인 과학 논문의 형태로 최소한의 기록 없이 발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성과 복잡성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를 제시하려면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수와 상수의 값을 기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회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모델로 이동함에 따라 동일한 양의 노력으로 얻는 투명성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딥 뉴런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투명성의 최하위, 복잡성의 최상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코드, 소프트웨어 종속성, 정확히 어떠한 모델을 지정하는지 또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사용하면 투명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네이처지에 거제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가장 복잡한 유형의 인공지능 작업조차도 여전히 문헌에서 투명하고 재현 가능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 가능한 새로운 도구들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례를 보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능력을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가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천 개 그리고 희망하건대 곧 수백만 개의 논문이 점진적인 이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인공지능 도구와 인간적인 요소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도구의 응용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 같은 경우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성과도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의학을 포함한 많은 지식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AI 도구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 능력이 전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어느 정도 정보 유출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직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들은 이전 질문을 이용해 학습하거나 방대한 온라인 정보의 바다와 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유사한 질문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특정 인공지능 도구를 평가하려는 여러 수의 무작위 실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출판한 체계적인 리뷰로서 임상 실무에서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 연구가 있겠지만 아직 출판되지 않은 연구가 훨씬 더 많고 일부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일부는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조차 알 리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판된 경과문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유망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사용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조사에 비해서 오직 소수의 실험만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분명 논문 내용의 재현성에 대한 고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LLM은 증거평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평가는 재현성 혁명 시대의 핵심이며 어느 정도 가능한지 평가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역학 저널에 최근 거제된 논문에서 공통 증거평가 도구에 대한 인간과 AI 간 협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플라즈마 또는 암스터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성과를 보이는 듯하지만 무작위 실험의 실용성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는 그다지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슈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로 증거평가를 하고 공식 과학 문헌에 해당하는 수억 건의 논문을 모두 처리하려면 상당한 작업이 될 것이고 AI를 사용하여 다양한 재현성 측면을 평가하려는 다른 유형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과학 전반과 의학 모두에게 큰 진전을 이루는 잠재력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많은 제약과 과제도 있는데 여기에는 불확실한 성과, 잘못된 정보의 전파로 재현성, 불평등 등 및 많은 경우 이러한 기술의 불평등한 가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과학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문제 및 일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실존적 위협으로 이어질 것일 수 있다라는 광범위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추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LM은 또한 대규모의 가짜 과학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출판사가 AI 도구를 사용하여 논문 공장처럼 논문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AI LLM 도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예를 들어 와일리는 저널에 제출되는 논문 7편 중 1편꼴로 현재 AI 도구로 대량 생산된 가짜 논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논문이 가짜이고 AI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둔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한계가 있죠. 모두 어떤 정도의 민감성과 어느 정도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많다면 더 걱정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논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 어렵고 미래에는 구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 피어 리뷰 및 과학적 논문 출간 분야의 진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9월 시카고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어 리뷰 및 과학적 논문 출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우 흥미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인가 과장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개방형인가 폐쇄형인가 다행히도 불행히도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이점인가 위험인가 아마도 둘 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을 것이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초기 기대가 현실을 앞지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켜봐야 하고 AI와 LLM과 재현성이 미치는 영향도 지켜봐야 합니다. 예측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상황은 매우 빠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윤리적일까요?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인사이트 가득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현장에 나와 주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이신 신재일 교수님,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의 김형범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님이신 또 오소연 교수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메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AI 연구에서의 이 재현성을 개선하기 위한 메타 연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 연구라는 것은 연구의 연구, 또 과학의 과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메타 연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학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커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학은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이지만 우린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인간 대상 연구는 IRB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및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물 대상 연구는 동물 IRB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RCT 환자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DSMB가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연구 자체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메타 연구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타 연구는 이전 연구 관행을 성찰을 하고 과학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 방법론, 보고 방식, 재현성, 평가 체계, 인센티브 구조 등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 센터들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설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연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한 피어 리뷰 컨그레스 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편집자들 여러 저널의 편집자들과 함께 주체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메타 리서치를 통해서 영국 및 미국의 NIH의 동물 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편집 방침에도 영향을 주어서 ICMJ가 이퀄터 네트워크를 채택했고요. PLOS 바이올로지는 2016년부터 메타 연구 논문을 위한 전용 섹션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또 오픈 사이언스 재현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네이처지에서 이러한 뉴스를 소개를 했었죠. 영국 정부 차원에서 메타 과학 부서를 신설을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연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메타 과학, 메타 연구 관련된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재현성의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재현성과 관련된 노력이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그리고 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는 언더우드 메타 리서치 센터, 세퍼런스 언더우드 메타 리서치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와 관련된 여러 영역들을 저희가 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설계 및 수행 단계를 보면은 여러분들 우수한 과학을 위해서 철저한 연구 방법론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향도 존재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러한 연구를 보면은 역시나 연구 사이즈에 있어서 좀 과장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향이 역학 연구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편향이 낮은 연구만을 선택을 하면은 뭐 이것은 이 역학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ICT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향 위험이 낮은 시험, 무작위 시험은 의학과 대조, 또 체외 진단 시험은 표준 치료와 대조에서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서 사실 이러한 AI 연구에 있어서의 편향을 보면 이러한 리포팅 퀄리티가 좀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AI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포팅과 관련을 해서는 이 보고가 이 연구를 커뮤니케이팅을 하는 부분이고 오타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와 보고 리포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퀘이터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컨퍼런스가 옥스퍼드에서 2006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퀘이터 네트워크는 여러 가이드라인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RCT라던가 콘서트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또는 관찰 연구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동물 연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등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여 개의 리포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인터벤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또 콘솔트 AI 가이드라인이 이퀘이터 네트워크에서 도입이 되었고 또 네이처 메디슨 BMJ에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처 메디슨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concordance of randomized control trials, 즉 AI 인터벤션과 관련을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CT가 아직 이런 AI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몇몇 구성 요소만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현성을 개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가 재현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가 더 재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증적 연구에 기반한 재현 불가능성 추정치 75%에서 90%까지 이르고 이러한 수치는 생의학 연구의 약 85%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된다는 기준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인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약간 한 9년 전에 조사입니다만 1,500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현성과 관련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52%가 상당한 중대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8%가 다소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화학, 생물, 물리학 등등의 분야에서도 역시 재현성과 관련된 위기가 존재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재현성의 부재 결과 또는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별적 보고라든가 또는 퍼블리시를 해야 되는 압박 응답을 하기도 했었고 또는 가용할 수 없는 코드 또는 사기 등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클리니컬뿐만 아니라 또 관찰 연구에서도 역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찰 연구에서 도출된 52개의 예측 중 단 하나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RCT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란셋, 네이처, 사이언스 등등에서 이와 관련돼서 많은 글들이 게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서치 질이라던가 이러한 투명성, 재현성, 윤리 그리고 효과성과 관련된 20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계학습 그리고 AI 연구, 환자의 효익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20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20개의 질문을 살펴보면 연구의 재현성과 관련된 것인데 3개의 질문을 보면 데이터 접근성, 오픈 사이언스, 그리고 투명성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밸류에이션도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단계이죠. 과학 연구는 끊임없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피어 리뷰, 동료 심사도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과학 연구에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페이퍼들에 있어서 논문 철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의학 연구에서 논문 철회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이러한 윤리 위반 때문이기도 했었고요. 아니면은 또 에러, 여러 가지 오류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논문 철회가 여러 가지 윤리 위반이라던가 표절 등의 문제로 인해서 철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메타 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재현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타 리서치가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AI 연구에서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는 잠재적 바이애스,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연구 사전 등록 그 위한 노력, 투명성 강화,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 그리고 표본 크기를 더 크게 가져가는 활용을 독려를 하는 것, 재현 연구 촉진 등이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형덕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러한 멋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개놈 편집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AI가 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유전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왓슨과 크릭에게 이 염기쌍 형성을 통해서 표적 서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은 RNA 유도형 엔지니어드 뉴클레이스라고 불리는 유전체 편집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RNA로 결합했는데 이것을 싱글 가이드 RNA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캐스9은 단백질은 표적 DNA 내의 특정한 짧은 서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퍼를 활용을 하여서 여기서 시그네살미니아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감나 헤모글로빈을 위해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마와 알파 헤모글로빈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베타 헤모글로빈에 결함이 있습니다. 감마 헤모글로빈은 이 필라스테이터스에 익스프레스가 되고 있고, 그러나 성인 어덜트에서는 익스프레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 중에서
메타셀라니아에서 만약에 이러한 형상을 억제를 하게 된다면, 즉 감마 헤모글로빈 형상을 억제를 하게 되면 이 감마 헤모글로빈을 다시 리익스프레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파 헤모글로빈과 리익스프레스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퍼 캐스9은 감마 헤모글로빈을 서프레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감마 헤모글로빈이 이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AI를 활용을 하여서 새로운 크리스퍼 캐스9 프로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AI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크리스퍼 1이 하나의 예시로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프라임 에디팅은 사실 여기서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와 크리스퍼 캐스9을 리버스 트랜스포케이와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 시퀀스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프라임 에디팅 가이드 RNA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뮤테이션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 서열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이드 RNA가 개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400개의 가이드 RNA를 하나의 뮤테이션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최상인지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00개의 가이드 RNA를 4개월에 걸쳐서 개발을 하여서 그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효율성이 낮았었습니다. 한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걸려서 이와 같은 가이드 RNA를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프라임 에디터를 많은 환자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에 적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개발을 하여서 이와 같은 가이던스 유도 효율성을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크리스퍼 스피1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사용을 하여서 저희가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고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크리스퍼 스피1을 저희가 세포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저희가 딥러닝과 결합을 하여서, 그리고 또 프라임 에디터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만 개의 효율성을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D'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에디팅 효율성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프라임 에디터의 효율성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프라임 에디터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0.89 또는 0.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사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정밀성을 30에서 50%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바이오메디컬 과학자들에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툴로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도 저희가 웹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를 통해서 재현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D프라임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저희 딥러닝 모델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게놈 연구와 관련된 그리고 또 재현성과 관련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소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연구 교수님이십니다.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GIF 2025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로서 멘토로서 좌장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과학 연구가 잘못된 연구여서 사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자연재해 후에 PTSS의 즉각적 및 지연 발생의 예측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 분야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포닥을 할 때 이 논문을 제출을 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영국에 있는 대학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I'd like to give a shout out to my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치오 카라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T.H. Chan 보건대학원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MIT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PTSS의 즉각적 발생과 지연 발생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동아시아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자연재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였습니다. 지연 발생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리스크 팩터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예방의학과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SAS나 SPSS 등과 같은 회귀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방법들이 이제는 너무 오래된 방법들이어서 MIT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연구 결과와 파이썬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롭게 분석한 것과 비교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의 멘토이신 에초로 가와치 박사님께서 일본의 지역을 지진 이전에 수집을 했고 노인 연구를 하면서 수집했던 정보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바로 동아시아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지진 이후에 다시 한번 횡단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전산 분석을 했는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머신러닝 기법들인 부스팅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중분들 중에 공중보건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PTSS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트라우마로부터 극복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납치일 수도 있고 차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PTSD와 다르게 PTSS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PTSS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악몽, 회상, 분노, 또 자살 행위 같은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2차 효과를 보기 위해서 PTSS를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문들을 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PTSD가 발생하는 경우,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PTSD가 발생을 하는 것은 사실 한 달 내지 3개월 정도 지나면 37%였다가 10년이 지나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연구가 정확한지 또 재현성이 있는지 투명한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연재해의 피해자들의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PTSD가 있는 엄마의 자녀들은 스스로 PTSD나 불안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지형 발생의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연구들은 지연 발생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정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편향 또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도 분명히 편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표본이 작기 때문이죠. 표본이 작을 때 특히나 환경에 대한 연구 또 종단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편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이 자연재해 이후에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10년 이상 자료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참석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편향이 있고 또 참여자 이탈도 있었습니다. 물론 표본이 크면 참여자 이탈이나 편향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의 표본을 사용했고 참여자 이탈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패턴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본 세션은 공공보건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박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신 박사님도 계시고 김 박사님도 계시고 또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고 계신 연구를 하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패널에 참여하고 계신데 많은 학자들이 다 학제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더 투명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한 예측과 또 추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실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신러닝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내에서의 정의입니다. 패턴을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의학 전문가들이 새로운 질병을 파악하고 예측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진단을 개선하고 치료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분류함으로써 진단, 치료, 관련된 분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도 이러한 분류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을 수백 번 재현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 파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TSS 연구를 재현해 보면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단기적인 PTSS나 PTSD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치추안 지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 노인, 실업, 낮은 소득 등의 요소들을 결합해 보면 이 그룹이 가장 PTSD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진이 발생을 했던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인도 지진이 2011년에 발생한 이후 7개월 후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진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들이 변이입니다. 인구학적인 특성,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는지 또 가옥이 파괴가 됐는지 등을 이야기했고 또 지진 이후에 건강과 관련된 지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이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PTSS와 지연 PTSS를 함께 분석을 했기 때문에 6점짜리 스케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발생과 지연 발생을 다르게 분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TSS를 단기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에 혹은 2019년 분석에서 PTSS를 호소한 사람들은 지연 발생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스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이 어떻게 공중보건과 의학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MIT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배운 점이 있다면 머신러닝은 다양하게 데이터를 분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게 된다면 모델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 트레인 세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검증하는 세트가 별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다른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분석을 하게 되면서 실제 세상에서도 이것이 정확도가 높은지를 불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트스트래핑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번 검증이 될 수가 있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하면 다른 정확도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ML을 사용하게 되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1000번 정도 반복을 해서 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검증을 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로지스틱 회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 수치를 봤을 때 배우자와 별거를 했던 사람은 3.3% 정도 PTSS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진과 관련을 해서 사별을 한 경우 친구를 잃거나 가족을 잃게 되면 즉각적인 PTSS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상실은 즉각적인 PTSS로 이어지고 또 애완동물을 잃게 되면 지연 PTSS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 지표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건강 지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를 갖고 있거나 혹은 재해로 인해서 골절을 경험했을 때의 수치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정확도는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 같은 경우에는 76% 정도 분석을 했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비슷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PTSS가 10년 후에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변이가 더 중요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었고 또한 앞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어떠한 변이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도 골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PTSS 발생과 관련을 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갖고는 정확하게 재현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택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즉각적인 PTSS가 발생을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60 내지 70% 정도의 정확도로 지연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공중 보건 연구를 할 때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75%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던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졌겠지만 이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논문들은 앞서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 앞으로는 머신러닝 위기가 과학 논문에 있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이 점점 더 보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논문을 위한 질문을 마련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른 논문들의 재현성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지나친 일반화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표본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김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감동 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그 첫 걸음을 떼서 우리의 논문을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데이터 세트의 코드입니다. 연구자가 피드백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발전을 계속 서로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데이터 세트나 코드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딩도 마찬가지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딩을 처음 사용하는 연구자라면 다양한 전문가인 연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최종적으로 논문을 출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연구자로서 최근에 저희가 태아에 대한 알코올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알코올을 섭취한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기억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신 교수님께서 소아과 교수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자폐와 같은 질환이나 또 유사 질환들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ML을 사용하게 된다면 예측률을 점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인용구가 있습니다. 재현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본 포럼은 격차를 축소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연구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분야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생성을 할 때 다른 분야의 사람과 다르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분야의 연구자들이 용어를 사용할 때 머신러닝 분야와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도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드리고 마지막 인용구 말씀을 드립니다. 클리니컬 이미징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AI는 방사선 전문의를 대체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AI를 사용하는 방사선 전문의는 사용하지 않는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협력을 위해서 소통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아주 독특한 연구를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토론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영어로 진행을 할까요? 네, 혹시 의견이나 아니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스터디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는 다른 데서 얻기 어렵고 또 자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그 신 교수님께서 계속 메타 리서치 하시는 것, 메타 어나리시스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는 하지만 여기저기 이제 샘플들, 다른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컨클루전을 내려고 이제 하시는 거고, 김영분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도 사실은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 데이터가 계속 지금 혹시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유니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한 컨클루전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메타 리서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딥러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가 더 많이 생겼는지, 혹은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논문들에서 많은 경우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리프로듀시빌리티의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면은 당연히 리프로듀스 하려도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랑 그다음에 뭐 코드도 잘 공개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대부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렇게 해도 논문이 억셉이 되고 퍼블리시가 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리프로듀시빌리티를 막는 가장 키 컴포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건. 네. 원래 만약에 그 정말 이 과학이 발전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다 내놔야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사실 플랫폼 기술 혹은 그런 장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의 마인드셋 혹은 이 인센티브 메커니즘,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IF가 높은, 임팩트 팩터가 높은데 이제 페이퍼 내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디스인센티바이즈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좀 부언하면은, 지금 아까 어쨌든 의학이건 뭐건 상관없이 어쨌든 많은 연구가 재현이 안 되는 그 원인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김원경 교수님 말씀하신 코드가 어베일러블하지 않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뭐 인센티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저널들이 이제 그 파지티브 파인딩을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실은 꼭 AI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구들이 좀 어떻게든 이게 P-밸류를 좀 이렇게 0.05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금 이제 실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또 현상으로 또 가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아까 20가지 그 질문을 한 것 중에 재현성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픈니스, 트랜스페런시, 코드를 어떻게 이거를 접근할 수가 있느냐가 명확하게 좀 이게 돼야 아무래도 재현성에 대해서는 이제 믿을만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리서치가 이제 하는 역할이, 아까 뭐 영어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했던 연구 관행들, 그건 이제 방법이건 뭐 리포팅이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좀 그 가이드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메타 리서치를 하는 또 이제 좀 이완희 디스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여러 영국에서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메타 리서치 센터를 이제 국가 레벨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 좀 아무래도 좀 덜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연구자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저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설령 이제 논문을 만들어서 딱 낼 때는 또 이게 잘 모르는 게 또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좀 임프루먼트가 좀 있어야 되겠다. 많은 여러 각도로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 교수님?
네, 사실 이오아니디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암의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많은 연구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제 생각엔 의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사가 오가는 이슈이고 그런 만큼 의료 리서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웬만해서는 데이터와 코드를 공개를 하고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들은 이런 거를 인센티브화해서 더 아카데미션들이 그러고 싶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든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의료 데이터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슈이지만 더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을 많이 해주고 사이트를 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잘했다라고 해줘야 그게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히 공감합니다.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Thank you speakers for sharing this. 네, 연사분들께 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 분의 연사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 못한 이만스 리게스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